안녕하세요. 꿈비의 책 읽기입니다. 오늘은 나를 움직인 한마디라는 책에서 시인이자 의사인 마종기 선생님의 글을 찾아 읽어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며 아름다운 시어와 그 뜻에 감동하는 우화의 강을 비롯한 선생님의 시가 어떤 어려움을 디디고 탄생한 시인지 엿볼 수 있는 글입니다. 선생님은 일제시대 말인 1939년 출생하여 차디차게 얼어붙은 군사정권 하에서 공군 군의관 장교로 복무하던 1965년 한일회담 반대 서명에 참여하며 구류를 살기도 했었는데요. 시 우화의 강에서 보여지듯 문학과 삶의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고운 사람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정받는 의사의 삶보다 한국의 시인이라는 이름을 더 명예롭고 귀하게 여기며 사는 시인의 모습. 그 모습을 만나보러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미시간 숲길로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마종기.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 생활을 끝내자마자 나는 의사 수련을 위해 고국을 떠났다. 5년간의 수련 과정을 무사히 끝내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후 내가 존경하던 교수를 따라 작은 의과대학의 조교수로 부임했던 나는 그 2년째부터 의대생들의 인기교수 명단에 오르기 시작했다. 월급은 그저 그랬지만 내 논문도 전공학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는 낮에는 의대 학생들과 환자들 사이에서 바빴고 밤에는 실험실의 개들과 흰 쥐들 사이에서 바빴다. 어떻게 세월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쁜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온 지 꼭 10년이 되는 해에 나는 의대 졸업식장에서 졸업반 학생들이 뽑는 이 해의 최고 교수로 선정되어 황금사과라고 이름 붙인 상을 받게 되었다. 지방의 일간 신문은 외국 의과대학 출신으로 아직 젊은 의사가 이런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고 호들갑스럽게 기사를 크게 실었다. 그때 흐뭇한 기분에 빠진 나는 캠퍼스를 떠나는 졸업생들과 때를 맞추어 나흘간의 짧은 휴가를 받아 혼자서 북부 미시간주의 시골 숲속으로 차를 몰았다. 첫날은 혼자 통나무집 모텔에서 잠만 실컷 잤고 둘째 날이 되어서야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종일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숲속에서 불쑥 나타난 작은 호수와 그 호숫가에 오래 버려진 듯 잠자고 있던 나무 벤치를 발견했다. 나는 아주 편안한 기분이 되어 벤치에 앉았다. 거의 2-3시간 정도 주위에 많은 나무와 다람쥐와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싱싱한 풍경에 취해 있었다. 그러다가 끄적끄적 버릇처럼 몇 줄의 시를 오랜만에 써보았다. 아마도 1년쯤 만에 처음으로 쓰는 것이었을 것이다. 쓰고 지우고 하기를 2시간여. 겨우 5-6줄을 쓰다가 펜을 집어 던져버렸다. 더 이상 써지지 않는다는 절망감과 주위의 풍경에 비해 너무 비루하고 자기적인 냄새를 역겹게 풍기는 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또 시가 생경하게 느껴지는 슬픔 때문에 나는 어느 틈에 혼자 흐느껴 울고 있었다. 아, 이제 정말 시 쓰기를 끝낼 시간이 온 것인가. 한국의 문학을 이야기할 사람이 주위에 하나도 없이 살아온 지난 10년. 시는커녕
한국말을 함께 나눌 사람도 자주 만날 수 없고 한국의 문학책이나 최신 잡지도 구할 수 없었던 지난 10년. 그간 고국의 문단과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 애써주던 친구들도 고국의 현실 정치에 식상한 것인지 소식까지 뜸해졌다. 거기다가 계획했던 영구 귀국마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내 사정은 온통 너무나 어둡게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았다. 그 어둑한 기운이 깊어지기 시작해서야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모텔로 돌아왔다. 다음 날도 나는 거의 같은 식으로 그 호숫가에서 하루를 보내며 전날보다 더 명확하게 시를 포기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부끄럽고 허망하기만 했다. 2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우화의 바보가 바로 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흘째 밤, 저녁을 먹고 모텔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혼자 누워 들고 온 책 중에 하나를 생각 없이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다. 화가 반 고흐가 동생 테오 등에게 쓴 편지들을 모은 책이었다. 조그만 문고판의 제목은 반 고흐의 편지였던 것 같다. 엉뚱하게도 나는 반 고흐가 나만큼 불쌍하구나 하는 기분으로 책을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한 곳에서 읽기를 멈추었다. 멈춤과 동시에 누가 내 머리를 아프게 때리는 것 같았다. 나는 막 읽은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았다.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라고? 그러면 혹 나도 이런 식으로 다시 시를 쓸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아도 될까? 아직도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갑자기 그 작은 모텔방에서 소리를 쳤다. 그래, 할 수 있어.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그날 이후 나는 30년을 더 미국에서 엉거주춤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그때 내 머리에 강하게 각인된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는 내 문학의 화두가 되었고, 비록 별 볼 일 없는 시일망정 한 해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매해 8편 이상의 시를 고국의 문예지에 발표해왔다. 그리고 늙어 백발이 성성해진 이 나이까지 나는 한국의 시인이라는 명패를 명예롭고 귀하게 머리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라는 말을 자주 중얼거리면서